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요, 가장 간단하긴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은지 중요하시는 것이 세금,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네, 신관식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관식 세무사입니다. 보험사, 증권사를 거쳐가지고요. 지금은 우리은행에서 일하고 있고요. 상속, 증여, 기부, 그리고 자산승계 관련해서 신탁 상담 및 컨설팅, 그리고 세무 상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 1000여 분과 함께 고객님들 만나고 그리고 유선 상담하고 이래서요. 진행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5월 달에는 이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계 신탁 서비스, 예, 6년간의 예, 두껍죠. 6년간의 이제 제 노하우가 담긴 책을 하나 냈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9월 16일자에 이 책이 너무 두껍고 그렇다. 완전 라고 무슨 해서 국가 고시서적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진짜 그냥 고객님 질문 중에 한 53개 정도 간추려가지고 Q&A 형태로 한 게 있으니까 혹시 신탁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전문가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계 신탁 서비스를 읽으시면은 조금 세부적인 유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세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치밀하게 네. 아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신탁 부서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약간 신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생소할 것 같긴 하거든요. 주로 이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탁이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애매해요. 그냥 뭐 신탁이 맡긴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럼 맡겨서 뭘 어쨌다는 거지? 약간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신탁이라는 게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요. 그럼 신탁회사가 관리, 운용, 네. 처분,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그리고 원본 이런 것들을 수익자한테 주는 걸 말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신탁을 내가 돈 맡겨서 투자하는 어떤 틀로서만 받고 네. 또 하나의 신탁은 담보대출이라든지 자금 유동화 때문에 신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여러 문제, 상속이라든지 증여 문제가 있으니까 내 재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내 거지만 죽고 나면 이렇게 가족 분쟁 생기지 않게 이렇게 나눠줘라. 이런 부분에서 신탁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약간 신탁이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뭔가 약간 세금이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세무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뭐 증여 방법이라든지 상속 이거 관련해서 최대한 이제 절세하는 방법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족 신탁 증여 전문가이시긴 한데 먼저 상속 증여 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요. 가장 간단하긴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상속하시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제나, 공익법인. 예. 근데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신탁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에 있는데요. 만약 제가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계약까지 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신탁은 세법에서 규정한 신탁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신탁을 활용해서 수익자를 공익법인 또는 학교,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에 지정할 수가 있고 이런 데에 출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신탁을 활용해서 공익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익신탁을 통해서 기부하려고 하신 분들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절세하실 수 있다. 나머지 사항들은 신탁을 통해서 절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증여해라. 네. 또는
뭐 재산가액이 낮았을 때 증여해라. 이런 부분은 신탁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한 다음에 신탁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런 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으면 뭐 10년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증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거 외적으로 이제 신탁을 활용한 약간 네. 좀 생소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좀 부동산 자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좀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세 관련된 부분에서 세무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려고 하시는지, 왜 절세, 자산관리 등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본 돈, 사회자님께서는 이렇게 버신 돈 다 네. 쓰고 돌아가실 겁니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쵸? 네. 남겨주실 것 같죠? 네. 그쵸? 그리고 요즘에 서울 소재 아파트 10억 원이 다, 30평대 아파트 거의 10억 원이 다 넘어가는데, 그렇죠. 소득, 내가 번 소득이랑 대출도 9억 원 초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출만으로 가능할까요? 서울 소재 아파트 내 소득과 대출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도와줘야죠, 사실. 그렇죠. 네.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그 돈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과 잘 쓰는 것, 그리고 잘 물려주는 것, 잘 물려받는 것. 이거 서로 다른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보면 돈과 재산을 잘 물려주고 잘 받기 위해서는 현금 증여 또는 상속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탁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준비해드린 이제 자료를 보면요. 국세청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지난해 상속재산 규모가 66조 원에 육박합니다. 2020년 27조 4천억 원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 건수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15,000명가량이 상속세 신고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연간 네. 30만 명 조금 못 미친다고 보면 5% 이상이 상속세 신고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재산 금액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50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 합해보면 약 115조 원가량의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승계 시장이 연간 115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시고 주는 거랑 네. 생전에 주는 거랑 이 시장 자체가. 어. 그러면서 자산승계 신탁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신탁 시장도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127조 원이 증가해가지고요.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1166조 7천억 원 가량의 시작입니다. 엄청 성장률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금융 관련된 다른 금융적인 자산관리형 상품, 자산승계 상품 중에서도 신탁이라는 이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신탁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신탁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럼 네. 일반적으로 그냥 증여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뭐 신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여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중자,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고 최대한 좀 그 원금이라든지 그 자산 그대로 물려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신탁을 하면? 그러면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신탁이라는 거는 신탁 재산을 갖고 있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리, 운용, 처분 등 신탁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수탁자, 흔히 이제 신탁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사, 보험사들이 네네. 이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사도 있고요. 이 재산을 이제 신탁회사가 받아요. 위탁자로부터. 그럼 신탁 목적에 맞게 위탁자는 신탁회사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해요. 나 이거 투자해줘라. 아니면 이거 관리해줘라. 이거 운용해줘라. 라고 이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신탁 재산 관리 운용하면서 발생된 수익과 원본을 누구한테 주냐면 수익자한테 줘라. 라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틀을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님께서 네. 신탁 이 관련돼 가지고 고객님은 일남 2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부인은 작년에 사망하셨고요. 네네. 고객님은 아파트 시가 10억 원, 공시가격은 7억 원 정도 되지요. 1세대 1주택자시고 지금 이 주택은 조금 커서 월세로 임대 주고 계십니다. 본인은 따로 나와서 전세를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아파트 외에 현금 5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딸과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월세를 주고 있지만 네. 막내 아들한테 이 아파트 주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은지. 예. 그랬을 때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네. 아파트를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증여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데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증여세는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는 거의 시가 수준으로 증여가액이 판정이 됩니다. 그럼 10억. 그리고 과세표준은 성년한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에서 빠지잖아요. 네. 5천만 원을 빼서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한 2억 1,8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그러면 바로 증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증여했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팔아서요. 팔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0억,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파트 그냥 파나요? 중개사들 끼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개사분들한테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수료가 10억짜리라면 0.5% 부가세 별도하면 550만 원 정도 공인중개사비 드려야 되거든요. 이걸 빼고 난 나머지 9억 9,450만 원을 증여하시게 되면 세금은 2억 1,665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요. 현금과 다르게 아파트는 취득세가 발생해요. 예. 아파트 자체. 이때 무상 취득. 그러니까 증여는 돈을 주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7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돈 주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시가표준액 7억 원에서 국민주택 구매였기 때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쳐가지고 3.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66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해요. 아파트 그대로 증여할 경우에. 네.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죠.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파트를 그냥 증여할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 할인액이라고 해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사거나 팔 때 국민주택 채권 할인액 법무사한테 주거든요. 등기하라 그럴 때. 요즘에 채권 할인액이 17.95%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이 할인해서 10억 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 채권을 사야 되고 거기에 사면서 이제 할인해서 팔게 되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한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받으면. 그거 관련해서 법무사 등기대행 수수료까지 합쳐보면 아파트를 그대로 그냥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 취득세까지 합쳐보면은 2억 5,093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했을 경우에는 2억 2,215만 원 정도가 발생해서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증여할 때가 약 2,877만 원, 약 3%가 유리합니다. 시가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1세대 1주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아파트가 12억 원 언더라면 아파트를 직접 증여하시는 것보다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시는 것이 세금,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러면 왜 신탁해야 되지? 그니까요. 신탁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사회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게 되네요. 네네네. 예. 첫 번째, 이 자녀가 똘똘하고 소비관념도 좋고 잘 쓰고 총명하고 그러면 네. 신탁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산을 잘 자기가 관리하고 굴릴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방탕하다든지 요즘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도박한다든지 네.
부부 금술이 안 좋아가지고 이혼이 내일 모레 한다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업하는데 음식점 찾아서 5년 이상 가는 음식점이 10%가 안 돼요. 네.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보시면 이 아파트 증여해 주시겠어요? 아파트 증여는 고사하고 현금 증여는 절대 안 될 것 같네요. 말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탁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아파트를 판 돈,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증여하는 게 절세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랬죠. 그럼 아파트를 판 돈, 아들에게 지금 증여한다면 어떻게 증여해야 되냐? 신탁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증여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돈은 증여하면 끝나죠. 네. 아파트도 증여하면 끝나요. 네. 증여한 뒤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주고 나서 나 안 챙겨주면 어떡하지? 얘가 변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보면 살아서는 주지 말고 죽어서 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소용없다. 그런데 살아서도 조건부 현금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나 이 돈 줄게. 그런데 너 이거 신탁하고 너 일정 부분 나한테 효도해. 동양 잘해. 그래야지만 지금은 현금 주지만 진짜 너가 쓸 때 그때 나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신탁 계약해야지 실제로 이 돈 쓸 수 있어 라고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탁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현금 재산이 신탁해서로 이전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증여자는 신탁 계약서상 관리인으로 지정돼요. 돈 주신 분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나한테 현금 중요한데 신탁 계약했어요. 이거 돈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가 방탕하게 생활할 것 같고, 뭔가 얘가 정신도 아직 못 차렸고, 이러면은 주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 그러고 싶죠. 그렇죠.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너한테 갔지만, 너 이거 증여계약서 신탁계약하고 나한테 복량 잘하고 잘 쓸 수 있다고 해서 준 건데, 그게 충족 안 됐으니까 인출이라든지 해지 못해.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잘했어요. 복량도 잘하고 애가 똘똘이 사업도 잘하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 나 이거 진짜 이제 사업하는데 음식점 하는데 이런데 돈 필요해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동의해 줄게. 그러면 신탁회사에 맡긴 이 돈이 자녀한테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증여해 주신 분의 목적과 받으시는 분의 상황 그리고 행동 이런 걸 판단해 보고 증여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제형 증여 신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신탁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을 절감시켜준다라기보다도 뭔가 증여를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미래 불확실성 그런 관점에서 훨씬 더 좀 그 자녀가 내지는 수증자가 효율적으로 이 자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역할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객님들 중에 가업 승계 컨설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업 승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가업 상속공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한테 빠지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많이들 못 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는 두 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면 큰 돈 못 맡깁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 큰 돈 맡겼다가 또는 상속했다가 가족들끼리 분쟁 나면 어떡하죠? 오빠가 기업 다 가져가요. 아버지가 오빠 기업 그 주식 물려준다고 현금 재산 상속세 낸다고 또 오빠한테 다 줬어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상속세 아끼느라 가족들끼리 분쟁 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여도 증여고 상속도 상속이고 절세도 절세지만 제가 하고 있는 현금 증여와 상속 그리고 신탁과 엮는 자산계 신탁은 절세든 자산승계든 그 이전에 가족 간의 분쟁과 이런 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 필요 없어요. 가족 간의 화목, 분쟁이 없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